내일하고 그다음에 20일, 그러니까 18일, 20일에 추가 변론기를 지정을 하긴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뒤늦게 지정하긴 했어요. 원래는 8차례만 기일을 일방적으로 잡았잖아요. 네. 근데 2번 더 지정하긴 했는데 이 20일, 그러니까 지금 3일 후네요. 형사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네. 형사재판이 있는 날, 또 그날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또 판단하기로 한 날 아닙니까? 네. 이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된 건데 이거 알고도 일부러 20일로 잡은 건지 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거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간다 이런 건지. 지금 뭐 이런 변론 기일 같은 거를 예. 뭐 일종의 뭐 TF 팀이 잡는 건지 뭐 재판관들이 모여 잡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일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같이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형사 재판이 겹칠 수도 있고 형사와 민사가 겹칠 수도 있고 민사와 뭐 행정이 겹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냐면 먼저 잡힌 재판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잡아요. 그렇죠. 예. 피해서 잡아서 누구나 다 대통령이 20일날 재판이 있네, 형사재판 출석해야 되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못 온다는 것이거든요. 못 오면 방어권에 침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피해서 잡아야 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그 변론기일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조명이 돼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인데 뭐 내가 1심 법원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헌법재판소인데 거기서 바꾸라 그래.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 대해서 아하. 다 꼬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고등법원도 우리가 고등법원인데 지방법원 뭐 먼저 잡아봤자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되면 다 꼬이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잡힌 재판이 그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먼저 잡히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형소법 완화 적용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정에 출석해야 하니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건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당위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정했다면 법원이 그걸 피해주는 게 맞고, 법원이 먼저 정했다면 헌재가 피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법원이 먼저 정했으니까 이번에는 헌재가 뒤로 물러주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미루더라도 21일, 그러니까 하루 정도 미뤄야 되지, 이거 늦게 미루면 안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헌재가 굉장히 무리하게 변론기를 잡고 있는 게 예. 이번 주가 헌재가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당장 보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첫 헌재 변론은 오늘 열립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 내일은요 윤 대통령 9차 변론이 열리고요. 예. 수요일은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첫 변론이 수요일입니다. 이때 권한쟁의 심판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이 있고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같이 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헌재가 지금 이번 주가 슈퍼위크인데 이렇게 많은 재판들을 빨리 매일매일 꼼꼼히 매일매일 하겠다라는 게 왜 가능하냐? 이런 속도조 하는 건요 답을 정해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한다 그러면요 신중하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해도 우리 답은 정해졌으니까 재빨리 재판 심리가 가능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답정로 재판. 그렇죠. 답정 재판. 그리고 헌재가 20날 법원에서 형사 재판 잡은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겹치게 잡았다는 이유는 아마 그 다음 일정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해놓은 게. 그게 TF인지 문영배 소장 대행이 결정한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뭔가 끝내겠다. 꼬일까 싶어서 미리 잡은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20일 겹치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변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국민적 불신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문영배 대행이 최근에 자꾸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이렇게 강조해서 잇따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맞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덟명 전체가 그렇죠. 동의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큰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뭐라고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인데 내가 쓴 게 아니다. 탄핵 심판 TF에서 올라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우네, 배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니라 뭔가 뒤에서 헌재 절차를 조종하는 그림자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TF. 그러면 TF, 네. TF가 이 그림자 재판관이라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그냥 말 그대로 TF냐,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대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대본이라 얘기하면은 대본을 쓴 작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작가가 그러면 누구냐? 재판 연구관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아니면 정치권 의사가 개입되는 거냐 등등 여러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을 향해서 대본을 짭니다. 안 그러면 대본 짜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오해를 오해. 낳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 대본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16일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 소송 지휘권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도 이제 판사를 해봤으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순서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순서지. 아, 뭐냐면 예.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처음 하니까 순서지. 증인 신문 뭐 누구 하고 그다음 증인 누구 하고 뭐 변호인에게 뭐 의견을 주고 이번 주 변론 종결하고 이런 순서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대본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대본 그러니까 시나리오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본을 하나하나 무슨 발언까지 하는 거를 적는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러면 아니 근데 이게 뒤에 말하면 안 되지. TF에서 대본을 준다. 내가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참 그 약간 대응 방법이 여태까지 보면 뭐 불신과 논란을 낳는 그런 화법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헌재 소장 대행이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들여보이는 것도 이거 상당히 생경한 모습이에요. 이게 국민에게 또 다른 파장이 나는 게 일반 국민들은 재판관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이거를 판결을 하고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헌법 연구관들이 TF를 꾸려서 대본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뜬금없다고 생각하거나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지금 TF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헌법 연구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소에 한 3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아, 맞네요. 모든 직원 포함해서 헌법 연구관은 그 헌법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70명. 헌법 소장에 의해서 임명된 자체 연구관이 한 60명 정도고 법원에서 온 판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죠. 대법원 연구관과 헌법 연구관들은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법학 박사 출신들. 네, 예, 예. 박사 과정을 하고 나서 또 얼마 이상 또 공무원으로 근무한 분들이 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게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원래는 9명인데 네. 9명이서 지금 수백 건의 사건을 해야 된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구관들이 거의 다 의견을 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이 네.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한 명당 연구관 한 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법원도 재판 연구관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대법원도 이제 재판 연구관이라 그래서 판사 출신들 중에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 받는 사람들이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도 하고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헌법 연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법학 박사들도 이제 어플라이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 지인도 작년 말에 이거 어플라이했다 떨어졌습니다. 법학 박사인가요? 예, 법학 박사. 예. 뭐 그렇죠. 저는 약간 어떤 우려가 있냐면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문제되는 게 형사소송 기록을 송부해 올 수 있냐 없냐, 네. 형사소송법 312조 증인신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 그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해본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TF팀이 만약에 헌법연구관들 들어갔다? 그럼 헌법연구관들이 형사 기록만 보고 나서 그 진술조서만 보고 이거는 뭐 결론 났네 뭐 이렇게 회의를 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헌법재판연구관들이 누구인지 그 공개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지금 그 베일에 쌓여 있고 비공개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가 국제입법부 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라면 헌법재판관도 지금 거의 뭐 40%가 지금 우리법 연구의 성향이래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연구관들도 절반 정도가 만약에 특정 성향이다. 그러면 그 연구관들이 써주는 대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이슈가 제가 보기엔 오늘이나 내일 헌재에서 아마 거기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과거에 유남석 소장 때 임명된 진보적인 성향의 연구관들이 현재 내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소장을 했었던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연구관들이 임명이 됐다. 그래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연구와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좌파적인 성향의 진보적인 성향의 연구관들이 약간 이 재판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런 시선들이 왜 있냐 이거는 이제 헌재가 그동안에 불공정 시비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약간 좌파 성향 매체에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의견을 내비치는 상황인데 약간 본인이 전망하듯이. 근데 이게 그냥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것과 헌법연구관 출신이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럼요. 국민들에게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탄핵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기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 부적절하고요. 헌법연구관이 그 익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익명 인터뷰할 때 혹시나 만약에 헌법연구관이 아까 그 대본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대본 작성하는 10명의 팀에 TF에 참여하는 연구관이다 하면은 이거는 여론몰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관한테 어떤 예단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불순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연구관들이 언론의 특정 또 성향의 언론에 자주 나가서 인터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유남수 아까 소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분이 2021년도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공수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헌재에서 6대3으로 위헌 판단할 때 네. 이분이 합헌 결정을 이끌었던 소장입니다. 예, 그런 분들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관들은 연구원 소속이거든요. 이 헌법재판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헌재란 제도가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재판 연구원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 최초로 재판 연구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재판 연구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명을 따로 TF를 만들어서 대본을 작성하겠다. 그건 더 투명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온 내용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대행 발언이 나흘 후에 야당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의 발언이 나온 후에 나흘 뒤에 야당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 대련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시선이고 그런 지적입니다. 이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전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때 통과가 됐는데 근데 이로부터 4일 전에 나흘 전에 지난 10일에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심판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국회 측의 요청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문영배 대행이 니네 본회의에서 이걸 좀 의결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목이란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척해서 국회 측으로 하여금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나흘 뒤 그런 질문이 있고 나흘 뒤에 야당 단독 주도를 해가지고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즉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던 본회의에서 의결을 이렇게 해서 촉구 결의하는 식으로 통과시켜 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이제 권한쟁에 대한 그 심판을 했을 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적 하자를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이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입법을 해가지고 유사한 이제 결의안을 안건을 올려가지고 결의안을 통해서 국회가 전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를 사실상 의결했다라는 이런 형식을 사후에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영배 재판관이 힌트를 주고 국회에서 그 힌트에 화답을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영배 대행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이제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헌재가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절차적 하자를 빨리 보완하라라는 힌트를 준 것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와 민주당의 약속 대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요 민주당이 사후 추인 논리를 만들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사후 추인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쵸, 얘기 예. 중에서 예. 사후 추인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이 마은혁에 대한 공의안을 취소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의결을 해야지 예. 무슨 결의 촉구안 가지고는 사후 추인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결의 촉구안은 제가 보기에 행정력의 낭비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면 야
우리가 지금 절차상 흠결이 있대. 빨리 결의하자. 그래서 아. 결의해서 넘기고 이게 뭐 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이게 대한민국이 혼란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의 촉구하는 데에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이거 그냥 귀 네. 쑤신 다음에 그냥 뭔 소리야 이렇게 넘겨야지. 이거 결의 촉구하는 데에서 이거는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언제 끝날지 지금 기약도 없잖아요. 제대로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한 총리 측이 신속하게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4차례 의견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예, 뒤늦게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요. 네. 19일 날 14시에 처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열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2월 27일 날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사안이 접수됐지 않습니까?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54일 기간 동안 4번이나 한덕수 대행께서 내 거 좀 신속히 처리해줘라고 신속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도 헌재에서 답변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한 번 답변 주지 않고 54일 동안 버티다가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변론을 늦출까?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판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200명 문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의결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에서 판단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54일 동안 뭉개 깔고 앉은 게 아닌가.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지 않았다면은 임명됐을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이 거죠. 변호사들이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4차례나 의견서를 냈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고 그만큼 명확하다는 거죠.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150명이냐 200명이냐 그 의사 정족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써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달라고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번 주가 연쇄 탄핵 슈퍼 위크 기간인데 아, 슈퍼 위크. 예, 사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보다도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정 19일입니다. 예, 19일 대한민국 국정 안정으로 좀 가는 데에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걸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것이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4가지 역할이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 총리, 기재부 장관 이 4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보고만 받다가도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요거의 첫 변론기일이 그리고 이건 첫 변론기일에 종결해도 돼요. 증인이 네.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이, 그렇죠. 이건 그냥 첫 변론기일 열고 양측 서면 냈습니까? 그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선고기일 바로 잡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거 의결 정족수 부분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것이고 왜 이거는 TF 안 만들지 모르겠어요. 연구관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루 정도면 결론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그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탄핵이 되니까 지금 대대행 체제잖아요. 네. 트럼프한테 전화도 못 해요 지금. 아, 그렇죠. 예, 지금 국가적으로 외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관세 같은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잖아요. 특히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서 25%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한덕수 총리 자체도 지금 복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국가가 기등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 주석서 잠깐 말씀했는데요. 헌재 예. 주석서가요. 헌법학자 16명이 3년 동안 연구해서 낸 결과물이다. 2015년에 거기서 그러니까 권한 대행 경우 200명의 의결 정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미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헌재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스스로 내놓은 연구 결과 보고서를 뒤집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